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침부터 수도권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밤새 폭우가 쏟아져 일부 지역에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파주 하천 범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승 기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린 겁니까? 네, 경기도 파주에는 지금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새벽 2시쯤에는 시간당 92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한때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려졌었습니다. 파주시는 새벽 3시 25분 파평면의 눌노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비가 강해지면서 적성면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포천시 영중면에선 하천문이 계속해서 불어나 다리 밑부분까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지하차도 침수와 하수구 역류 등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강한 비를 쏟아내고 있는 정체전선은 여전히 서해부터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아침 6시 기준 파주 309mm, 인천 영종도 272mm, 서울 143mm에 이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극한 호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근무체제를 2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인명 피해 소식도 전해지는데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등 인천과 김포, 포천에선 사망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에 시간당 30에서 7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대는 하천 범람은 물론 산사태 위험까지 우려돼 안전사고에 각별한 우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파평면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어제부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서울 곳곳에서는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수가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을 밀고 나오고 토사가 무너져 내려 도로와 주차장을 뒤덮었는데요. 집안 치마로 도로 곳곳에는 땅 꺼짐이 생겨 위험천만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피해 현장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에 잠긴 도로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여기저기 솟구쳐 오릅니다. 더 터지니까 막 난리.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 위, 맨홀에서 물이 역류하면서 주변 아스팔트까지 뜯겨나갔습니다. 지진이 나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처럼 아스팔트가 오르면서 물길이 확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분수처럼 막 뿜어 나오는? 서울 은평구 재개발공사 현장에선 폭우에 쓸려 나온 토사가 인근 골목을 덮쳤고 주택 주차장에도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비에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인도가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빗물이 들어찼던 도로에는 침수 차량도 방치돼 있습니다. 안에까지 다 뻘이 들어와 있고 시동 자체는 걸리질 않고 황당하죠.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강북구 우이동에선 지반이 약해지면서 도로 한가운데에 길이 5m, 폭 2m, 깊이 3m의 싱크홀도 생겼습니다. 또 고양 화정역이 침수되면서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백성역까지의 운행이 4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화정역 침수로 인해서 대화의 열차는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의선과 일산선, 경원선, 교회선 등도 한때 운행이 끊겼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 극한 호우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제 인천 등 수도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천은 한때 시간당 150mm에 육박하는 괴물폭우 내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가 곳곳에 내린 건가요? 보통은 시간당 10mm의 비만으로도 네. 우산이 없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젖을 정도의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mm의 비가 1시간에 쏟아져도 집중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들 지역에 100에서 한 150mm의 비가 1시간 만에 쏟아졌는데 지금 네. 문제는
지금 수도권 지역,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서울 중에서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 경보가 어제 거의 오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에 90mm의 비, 12시간 만에 180mm의 비가 예상이 될 때 내려지는 이 호우경보급의 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비 피해를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어제부터 지금 오늘 오전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파주는 300mm가 넘었습니다. 309.6mm, 옹진은 274.9mm, 인천 피해가 많았는데요. 272mm의 비, 서울도 100mm가 넘는 양의 비가 이 종로구 지역에서 관측이 될 뿐인 거지 북부 지역으로 갔을 때는 편차가 큰, 그래서 거의 뭐 200mm에 넘게 많은 양의 비가, 그리고 강도 높게 시간당 100mm 안팎의 많은 양의 비가 좀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다고도 하는데 사실 장마철은 지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쏟아진 거예요? 보통 여름철에 장마철이라고 하면은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비의 영향을 받는 때를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기상학적인 원리로 따졌을 때 이번 비는 장맛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특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로 긴 띠의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라고 했을 경우에는 장맛비로 봐도 무방한데요. 근데 이걸 다시 뭐 장마철로 돌아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이어지는 1차 장마가 지나고 나면 한 번의 폭염이 이제 찾아오고 난 다음에 휴식기를 거친 뒤 이맘때쯤이면 또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일종의 이제 2차 장마, 2차 우기라는 형태의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 서로 성격이 다른 공기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선이 정체하면서 주 초반에는 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를 뿌렸다면 이 비구름대의 중심이 이제는 중부지방에 계속해서 정체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번 여름에 이제 비가 오기만 하면 극한호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니까 운전하기 좀 힘들고 막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하수가 역류를 하고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가요?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격렬한 공기의 어떤 대립들, 그리고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폭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수증기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철에 뭐 눈이 한번 내릴 때도 폭설의 형태로 내리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비, 정체 전선상에서 비가 강렬하게 좀 대립을 했던 것은 두 공기의 성격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리면서 대립을 했던 그런 차이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 올해 11번째로 발생한 버들, 태풍 버들이 중국 남부 내륙을 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이제 경로여서 연관성이 없는 태풍인 것 같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이렇게 다량의 수증기까지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 폭우 구름대를 더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연료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젖은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어떤 강렬한 그 압축 효과와 대류운의 어떤 상승 기류까지 만들면서 송곳 폭우라고도 요즘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치 한 곳을 지정해서 찍은 듯하게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집중호우가 이어지다 보니까 피해 상황도 있었습니다. 피해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짧은 시간에 이제 강한 비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많은 양의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이제 세 분 모두 다 이제 빗길 교통사고로 유발되는 그런 이제 사망 사고였는데요. 인천에서 1명, 김포에서 1분, 그리고 포천에서 1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인근 호수에 빠져서 40대가 사망을 한 사건이었고, 김포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빗물에 떠내려가서 사망을 하고, 또 포천 같은 경우에도 빗길에 미끄러져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의 이제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시야 확보도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저속과 안전거리를 좀 유지를 하면서 좀 빗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폭우로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폭우로 땅 꺼지고 도로 잠기거나 뭐 열차 운행도 중단이 됐거든요.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의아한 게 폭우가 예보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도 좀 막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시공간 쪽인 초집중도가 강할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인 대책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노력의 성능을 더 뛰어넘는 그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리는
내리는 양만큼 빠져주거나 침수를 좀 막아줘야 되는데 내리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어느 지역 이 안에서도 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와 동작구의 거리가 뭐 수십 그렇죠. 킬로미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강수량의 차이가 4배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이렇게 단시간으로 지역적인 격차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빗물 투입을 막기 위해서 배수 펌프를 설치를 하거나 예. 그리고 뭐 모래주머니를 설치해 둔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양의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피해 상황을 막을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은 양의 비 예보가 됐을 때는 물론 이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인명사고나 추가적인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는 좀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침수나 붕괴 사고에 대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좀 일차적인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폭우가 오면은 산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서울 등 이제 수도권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이 됐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내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까요? 지금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북부 지역은 산사태 예보 경보가 예. 발령이 됐고요. 네. 그밖에 일부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네. 경보가 발령이 됐더라고 하는 것은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수분량이 거의 100%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주의보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는 않더라도 이 토양이 그러니까 꺼지거나 붕괴가 되거나 쓸러 내릴 수 있는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곳으로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산사태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 주변에 산 지역만 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많겠지만 워낙 많은 양의 지금 비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지역, 비가 많이 온 지역도 네. 좀 주의가 될 구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산 주변 네. 그리고 또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은 지역들, 뭐 개발이라든지 건설의 현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때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을 일단은 피하는 게 좀 이런 산사태나 붕괴 사고의 네. 피해를 좀 막는 데 가장 좀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밤새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요. 언제쯤 비가 그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비 예보는 있습니다. 네. 일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정체 전선상에서 내리는 체계적인 비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일단 오후에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하겠지만 오전에 좀 많은 양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는 30에서 한 70mm의 비가 1시간 만에 쏟아부는 형태로도 내리겠고 총 양으로 따졌을 때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곳은 180mm 예.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밖에 충청 지역으로도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좀 찾아온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네. 소나기 소식도 전해집니다. 오늘과 내일 각각 5에서 40mm 이제 비 예보가 있으니까 좀 이런 이제 비에 대한 이제 상황들도 예. 계속해서 좀 이런 언론 보도나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정보를 네.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수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비 피해 없게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합니다. 구속 하루 만에 첫 소환으로 김 여사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조사에 제대로 답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기자, 특검의 김 여사 소환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합니다.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한 지 하루 만인데요. 김 여사 측은 몸이 좋지 않다면서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오늘 조사는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여사가 정문으로 들어간 앞선 조사 때와는 달리 오늘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 만큼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먼저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3가지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또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특검은 고가의 목걸이 외에도 브로치와 귀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내용의 서희건설 자수서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고
또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집사 김혜성 씨 신병 확보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 21g과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검은 5천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김건희 여사에게 사줬다는 사업가를 조사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대신 시계를 구매해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면서 특검에 잔액 3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계 2대가 대통령실 앞대를 순찰합니다. 2022년 6월 용산공원 시범 개방 당시 공개된 경호 로봇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석 달 뒤 로봇계 한국 총판을 맡은 업체와 1,793만 원의 임차 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김 여사 오빠 인척집에서 발견한 명품 시계 상자와 보증서를 추적해 로봇계 수입업체 소유주 서모 씨가 산 걸 확인했습니다. 여성용 시계의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에 대하여 대통령실 경호 관련 로봇계 수입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서 씨는 2022년 9월 7일 김 여사에게 직접 시계를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또 영부인 할인을 받아 3,532만 원의 시계를 구입했다며 김 여사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가량 받았는데 3천만 원가량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해당 시계와 로봇계 사업 간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소개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4억 원 상당의 로봇 4개를 투입해 운영하는 사업이라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 지도부는 야당 탄압이라며 철야 농성으로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전한길 씨 징계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시작된 김건희 특검팀의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끝났습니다.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한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팀을 빈손으로 철수시킬 수 있었다면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 무단 강탈을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빈집 트립은 아닌가요?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모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의혹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대전 전당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일부는 급히 당사로 돌아와 이를 막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전 씨는 앞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탄핵 찬성 후보를 향해 배신자를 연호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당원된 지 얼마나 됐다고? 누구가 왜 여기 와? 나 당원된 지 20년 됐어. 한 달짜리가 여기 왜 와? 징계 수위는 주의와 경고부터 최대 제명 조치까지 가능한데 징계 결과가 나오면 찬탄 반탄 세력 사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가 낙마한 지 3주 만에 후임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전교조 출신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민변 출신 원민경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발탁 배경이 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6명의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원민경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교조 해직교사 출신 교육감과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 변호사에게 각각 교육과 젠더정책 사령탑을 맡긴 건데 이념 논란 소지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에게 불거졌던
전문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2달간 공석이었던 금융위원장 후보에는 주병기, 이호건 교수를 각각 지명했고 국가교육위원장과 농어촌투기위원장엔 차정인 교수와 김호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금융위원장에 새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현 체제 유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확답을 피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보고에도 관심을 모았던 조직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좀 유지하신다고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변을 맡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받고 있는 각종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구치소에서의 첫날을 보낸 다음 날인 오늘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는요. 뭘 의미하느냐. 20일 이내에, 그러니까 최장 20일 이내에 기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기소가 안 되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그 구속이 취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이 나름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일이 많은 겁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그 명태균 통일교 관련된 그런 금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겠지만 그다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희건설 반클리프 목걸이 이런 것도 보강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무려 16개예요. 그런데 그중에 제대로 수사가 된 거는 서너 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일도 안 남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공흥지구, 창원 산단 지정, 인사개입,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등 이런 여러 가지 그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수사하고 거기에 결론 내려서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이 김건희 여사 신병 확보 이후에 더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다 알려졌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물적 증거라든가 참고인 공범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사실상 허위 진술을 계속 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도 이제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그때 당연히 그때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증거인멸 우려가 명확하다고 봐서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보석을 통해서 장기 구금을 면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의 조건이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다만 전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이 관련 범죄 혐의를 자백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 협조가 지금 생각하는 보석 내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특검에 나와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마 이 구속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걸 인지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아마 이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변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엔 실제 진술을 할지 아니면 진술거부권 행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엔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자수서를 보면 서희건설 회장이 준 게 목걸이뿐만이 아니고 뭐 귀걸이, 브로치까지 해서 3종 세트를 줬다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서는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습니다만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은 검찰이 나중에 구형 단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든가 또는 인지할 수 있는 혐의를 인지하지 않는 식으로 피의자를 배려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수서를 제출한 시점에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 반클리프 아펠 측으로부터 구입 경로, 누가 구입했는지, 그리고 시점, 구입 방법, 그다음에 특이사항까지 모두 다 특검이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에 대한 그 기소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적어도 구속 기소를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서희건설에 대한 본사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러면은 특검법에는 관련 인지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확장 가능성을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희건설 회장은 자수서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던 맞사위 인사청탁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전 총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사위의 이력서가 어떻게 당시 한덕수 총리의 책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선 한덕수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맞습니다. 이 박성근 전 검사가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을 때도 사실 법조계에서도 그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술렁거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성근 전 검사는 윤석열 사단이 아닌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총리의 비서실장 차관급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좀 의아한 일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을 해줬다라고 저렇게까지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뇌물수수 공여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수서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도 조사도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어제 통일교 교인들 당원 가입 의혹 규명을 위해서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합동연설회장의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와 함께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용팔이 사건, 깡패짓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일견 겹쳐 보이는 장면이 좀 있습니다. 3년 전에 2022년에 검찰에서 민주당사를 대장동 사건으로 압수수색했을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도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을 했었고 의원들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때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당사도 그 수사의 대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물론 아주 특별히 증거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당의 당사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대상까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미 협조를 방식을 통해서 증거 확보도 가능하다 보고 가급적 그래야 된다고는 보는데요. 직접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3년 전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지금 사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김용 부원장의 이 뇌물 정치자금법 관련된 문제였는데 대장동 사건과 연계돼 있었죠. 근데
당시 김용 부원장은 임명된 지 일주일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때 압수수색이 대상이 된 민주연구원에 사실상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상 하나만 있어서 거기를 압수수색한들 실제 무슨 유의미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라는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 결과 확보한 증거물도 미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혐의 입증과 관련된 유의미한 증거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르죠. 왜냐하면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간의 연계 의혹 관련해서 윤종호 그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이 있고요. 그게 조직적 당원 가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돼서 이미 확보된 진술에 관련된 증거 확보에 의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그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기보다 임의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장면을 만들지 않으면 될 일을 이걸 야당 탄압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3년 전 민주당사 압수수색 때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 통일교 관련된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당원 명부를 목표로 한 압수수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특검이 제시한 20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명단을 대조해 보니 그중에 국민의힘 당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명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 이것이 과잉한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보는 법조인이 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3년 말에 중앙선관위에 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 보고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444만 9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 당원 명부를 다 가져가서 특검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과잉한 압수수색은 마땅히 지양돼야 합니다. 아마 당에서 추후에 준항고 절차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계속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지키는 움직임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계속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당 압수수색엔 한 목소리로 규탄을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구속을 두고는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충청, 호남, 합동연설회에서도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져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모습 보겠습니다. 부부가 둘 다 구속됐다. 그러면 이제 누가 면회는 누가 갑니까?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법은 법이 아니고 그것은 악법이고 폭정입니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배신자는 바로 국민의힘을 거의 괴물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 여당의 직위를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부부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옳다. 당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후보들 간에 굉장히 거센 공방이 오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공방 자체는 전당대회 과정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투표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차적으로 지적해야 될 것은 특검이 왜 전당대회 기간 중에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들어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그 다음 날 의원회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는 전당대회 끝난다고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전당대회 기간에 압수수색을 들어왔는가, 이것부터 먼저 짚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후보들은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는 법치를 우회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닙니까? 법관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구속을 자초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말씀들은 좀 자제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으로부터 계속 민심이 떠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이 돼서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일부 당대표 후보들이 저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 밖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네, 뭐 일부분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적을 받았으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수준으로 지금 이르렀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사실 지금 출마한 후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낸 메시지에 대해서 중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지도부가 중심을 좀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도부가 지금 해줘야 될 일이 뭐냐? 지금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사실 입당을 거부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막으니까 이제 와서 또 전당대회 도중에 소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서 또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전한길 씨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송 대변인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특검이 이 전당대회 시기에 압수수색을 한 이유 이게 어떤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반탄파 후보들의 어떤 우리 당이 탄압을 받고 있으니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결과가 됐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그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거는 내란 특검도 아니고 결국은 사유가 뇌물죄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끝까지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윤호개인을 주장하고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상당히 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상 상황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단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탄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도 눈길이 쏠리는데 그러니까 두 후보가 좀 힘을 합쳐야 승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문수 전 장관하고 장동혁 후보가 앞서가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이고 두 분의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의미한 경쟁을 만들려면 소위 혁신파로 분류되는 두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결선에 가기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당내 혁신 세력의 요구가 좀 집중이 돼서 두 분을 강제하는 상황이 조성돼야 되고 둘이 이 당내 혁신이라든가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는 같이 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으로 합해져야 되는데 또 이 두 분의 주장은 큰 틀에서는 같으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도 해도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당위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요구는 있지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한길 씨 징계 논의가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소영 대변인님 이런 지금 상황 국민의힘을 정말 걱정하고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당원들께서는 지금 이런 내후외환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실지 참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원과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을 과거에 지지하셨던 국민들까지 모두 다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속하게 결정을 내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됩니다. 지금 의사결정이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느려졌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2015년 11월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국정원장의 팩스 입당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새누리당 중앙당이 김만복 전 원장의 입당을 인지한 시점이 2015년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5일 만인 11월 10일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김만복 전 원장에 대해서 탈당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 전 원장이 재심 청구를 했지만은 그것을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기각한 것은 11월 20일이었거든요. 정확히 보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 입당이 알려진 것은 7월 17일이고 오늘로써 정확하게 4주가 됩니다. 4주 동안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발 오늘은 윤리위가 결정을 내려서 이 문제가 이제는 좀 일단락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포트 하나 보고 정치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의원 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술자리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이어 온라인 매체 더 탐사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한 전 대표는 김 청장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술자리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 청장과 강진구 더 탐사 전 대표 등이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청장의 국회 발언은 면책특권을 인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SNS에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했고 김 청장 측은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술자리 의혹 자체를 재판부가 허위라고 본 거고 더 중요한 게 이 의혹을 진실로 볼 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봤어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다시 들어봤지만 저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제일 큰 로펌의 변호사들 수십 명 다 몰려가가지고 무슨 뭐 떼창을 불렀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그 첼리스트의 증언까지 있었으니까 허위 사실인 것은 당연한 거고 재판부에서 이 사실이 허위이냐 진실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쟁점은 무엇이었냐면 면책특권이거든요. 그 당시 김의겸 의원, 그 청장이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고 헌법에 면책특권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면책특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김의겸 전 의원이 그때 국회에서만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더 탐사의 보도와 이렇게 그 배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피고가 8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인정이 된 건데 그 한동훈 전 장관이 10억을 청구했지만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8천만 원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직후에 김의겸 청장 등의 피고인 측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께서는 이게 언론의 권한과 책임을 너무 제약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시 그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민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형사재판,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도 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1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이 제보 내용이 국회에서 김의겸 당시 의원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후속 취재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최초 제보 내용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 상황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의 구체적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제보를 받은 의원이나 그 언론으로서는 이걸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속 취재로 이어져서 사실 확인을 해가는 거죠. 근데 다만 그때 이에 배치되는 다른 상황들의 조성, 그러니까 최초 이 제보를 했던 그 첼리스트가 그 허위라고 인정한 이후에는 좀 더 엄격히 그게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취재 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게 이번 민사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고요. 이후 형사재판 또 민사의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 사실 여부 허위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취재의 보도 영역, 보호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접경에 배치한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철거할 의향도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측이 18일 시작되는 한미훈련을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받을 일이 못 되는 헛수고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수도권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 안전에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승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경기도 파주는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새벽 2시쯤에는 시간당 92mm, 시간당 92mm라는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한때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파주시는 새벽 3시 25분 파평면의 눌노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비가 강해지면서 적성면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포천시 영중면에선 하천물이 계속해서 불어나 다리 밑부분까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지하차도 침수와 하수구 역류 등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강한 비를 쏟아내고 있는 정체전선은 여전히 서해부터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아침 7시 기준 파주 313mm, 인천 영종도 280mm, 서울 148mm에 이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극한호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근무 체제를 2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전해지는데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등 인천과 김포, 포천에선 사망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에 시간당 30에서 7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대는 하천 범람은 물론 산사태 위험까지 우려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파평면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를 기리는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현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시관을 찾은 사람들이 다양한 색채의 태극기를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광복 전후 우리 태극기들의 역사와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부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 역사적 의미가 담긴 태극기 18점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해지는 것도 있고 뭉클하고 감사의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더 기억하고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대표문인 24명이 해방의 감격을 담은 해방기념 시집과 독립선언서를 게재한 독립기념신문 상해판 등 다양한 전시물이 광복의 의미를 더합니다. 한쪽 한쪽 접어 만든 태극기 바람개비가 바람에 힘차게 돌아가고 다른 한편에선 시민들이 80년 전 해방의 기쁨을 재현해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16일까지 서울광장에서는 다양한 광복절 기념 행사가 진행됩니다. 광복 80주년을 상징하는 80개의 계단과 태극기 바람개비로 만들어진 태극기 언덕, 광복 후 우리 기술로 처음 만든 해방자호와 최신 KTX 청룡으로 만든 광복 열차 등이 설치됐습니다. 서울시 8.15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저녁에는 서울광장에서 서울 마이 소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시민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진행하니까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시와 공연들 관람하시면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완전 장악 계획을 밝히면서 국제사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의 이주 방안을 놓고 5개 나라와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8일 가자지구 전역 장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In order to assure our security, remove Hamas there, enable the population to be free of Gaza.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 당국이 10월 초까지 가자시티 주민 100만 명을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 점차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NCB 방송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민 이주 계획을 놓고 인도네시아와 남수단, 리비아 등 5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공식 합의는 없지만
이달 초 가자 부상자 수용을 밝혔던 인도네시아가 이주 수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남수단은 가자 지구 난민을 받을 계획이 없다며 이주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가자 주민의 제3국 이주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을 이집트, 요르단 등으로 이주시킨 뒤 지역을 휴양지로 개발하는 구상인데 이들 나라는 내부 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장악 작전을 앞두고 북부와 남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해 하루 동안 123명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국립서울연초원에서 해외에 있던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봉환식이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됐던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문양목, 김덕윤, 임창모, 김재은, 김기주, 그리고 한흥규 지사의 유해가 돌아왔는데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외에서 생을 마감했던 독립유공자들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잠들었다가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온 건데요. 이로써 해외에서 고국으로 모신 독립유공자는 모두 155분입니다. 독립유공자의 고국 송환, 참 뜻깊은 행사인 것 같은데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의 후손들도 한국을 찾았다고요? 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서울시는 중국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서울 안창호 기념관을 찾았는데요. 모두 중국에서 대한독립을 위해 싸웠던 애국지사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내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리는 광복절 타종식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순국 선열들의 헌신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어제 중부지방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도 강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중부지방에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수도권에는 많게는 15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부와 남부의 날씨가 극과 극입니다. 남부지방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대전 32도, 전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점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광복절인 내일 오후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